요즘 마음사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 중인 마음당 심리상센터 운영하고 있는 신동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자 오송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네요. 팟캐스트. 네. 한 달 동안 좀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렇죠. 물론 굉장히 이제 습한 7월의 초 여름인데, 저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시험 공부하고, 제가 또 컴퓨터가 공부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방송대에서 공부하고, 또 시험 끝나고는 이제 밀려났던 일들 쭉 하고, 이러면서 좀 6월 한 달 잘 정리하면서 하반기 마무리했고, 7월 초에는 좀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회차에 저희가 운동 관련된 책을 또 다뤘었는데, 또 운동 열심히 하려고 7월 초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도 이제 좀 6월 한 달이 좀 너무 좀 덥기도 하고 해서 좀 되게 약간 무기력하게 좀 지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막 습하고 덥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좀 운동에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달리기도 이제 막 너무 피곤해서 뭘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뭐 달리기나 실내 자전거나 뭐 푸시업 같은 좀 운동들을 하면서 최대한 좀 기력을 회복해보자. 그래서 7월 들어오면서 조금은 컨디션이 조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이제 확실히 이런 습한 날씨에 다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울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왔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좀 공개를 하고 네. 촬영을 오늘부터 좀 진행하기로 했죠. 네네네. 좀 선생님은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하지만은 얼굴을 어쨌든 공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또 그 동미 선생님이 먼저 요청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흔쾌히 오케이 했고 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유튜브 상에 이렇게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과의 좀 신뢰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좀 공개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가 주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딱 이렇게 얼굴 밑으로 그렇죠. 뭔가 손짓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제 아내는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잘려서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이게 그런데 또 이렇게 막상 화면을 보니까 되게 개방감도 있고 저희도 오히려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보기가 저희도 모니터링 하면서 찍고 있는데 훨씬 나은 것 같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새로운 또 책들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좀 책은 이제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계속 이제 제가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요즘 마음사전이라는 제목을 지어놓고 제가 계속 좀 고전을 들고 오는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할 책은 요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라는 네. 사실은 좀 제목에서부터 네. 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네. 좀 어려운 제목의 네.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책을 좀 고르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사실 철학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원래도 좀 고전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그렇네요. 이제 어떤 강의에서 철학 교수님께서 다들 고전이 되게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고 재미있는 고전들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 이 책이었어요. 사실 그 추천을 들으면서도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제목부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죠. 이런 책을 왜 추천해 주실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건 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뭐 읽어보자 하고 봤는데 이게 사실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배에 알이 배길 정도로 당시에 좀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이 되게 철학 책이긴 하지만 엄청 이제 좀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지나치게 생각하면 좀 유화적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또 곱씹어보면 되게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테르라는 어떤 당대 되게 이런 풍자와 유머를 위주로 해학을 즐기던 이 철학자가 쓴 책인데
그래서 이 철학자의 이런 책의 형식들을 철학 꽁트라고 이제 네, 표현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꽁트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코미디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뭔가 짧은 이런 웃긴 이야기들을.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은 좀 이 어려운 내용들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자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쓰여져서 1차적으로는 원초적인 좀 쾌감을 주고 2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결말에서 오는 좀 그런 감동을 어떻게 보면 좀 주려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의도로 쓰인 책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책 내용 깊게 다루려다 보니까 좀 스포일러, 내용 노출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잠시 꺼두시고 네. 좀 읽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얇아서 한 200페이지 남짓 되는데 뭐 하루 만에 해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책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읽고 오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저희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페이지랑 글자 수도 되게 적은 편인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지금 거의 10몇 년 만에 다시 읽었는데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서 좀 어떠실까?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사실 난장판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은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쭉 한번 훑으면서 쭉 읽었는데 이게 톤은 그 문체 자체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밌게 이제 쓰여진 책이긴 한데 내용 자체는 또 굉장히 좀 막 사륙 현장이 막 그려지긴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읽다가 보면 상상을 하게 되니까 좀 불편해지는 지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 책이 어쨌든 간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이 쓰여졌는지를 알고 좀 다시 두 번째 읽을 때 보니까 더 뭔가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말해주신 부분은 저는 생각을 크게 안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듣고 나니까 되게 이 어떤 동화 같은 문체로 되게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되게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묘사들이 상당히 잔인하게 잔인한 돼 있죠. 묘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조금 표현하기 그럴 수 있지만 뭐 배를 가른다든지 뭐 되게 어떤 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뭐 그렇게 막 교수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막 심장이 적출되거나 배가 갈라졌던 사람들이 그냥 다음 화에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부활을 해서 맞아요. 살아나는. 만나게 되죠. 뜬금없는 지점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아이러니들을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이 되게 한편의 어떤 성장소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기서 이제 캉디드라는 이름이 이제 프랑스 책인데, 맞아요. 이게 약간 뭔가 텅 비어있는, 혹은 이제 좀 뭐, 이제 속된 말로 바보, 백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 세계관이 어떤 라이프니츠라는 당대의 철학자의 어떤 예정 조화설을 기반으로 한 이 최선의 세계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예정 조화설이 뭐냐면 이 어떤 신께서 이 삶의 여러 요소들을 배치해 놨는데 그걸 뭐 모나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이 물건이 여기 있고 뭐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신의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맞아요. 그 상호로 간에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각자의 배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꼭 일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최선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최적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세계관하고도 맞아요. 맞닿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포크가 탄생한 이유는 이 포크가 어떤 것들을 짚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런 것처럼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글로스라는 어떤 학자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최선이야. 뭐 이 세상은 최선의 세계야를 계속해서 끝까지 외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본인도 뭔가 매독에 걸린다든지 뭐 노예가 돼서 갤리선을 끌거나 맞아요. 혹은 뭐 이제 배가 갈라지거나 맞아요. 뭐 목 매달리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고수해야 돼.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계속 맞아요. 낙관론을 유지를 하게 되고. 맹목적인 면이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캉디드가 그 이론을 처음 접하게 됐고 사실은 처음엔 좀 비슷하게 따라가죠. 맞아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팡글로스 선생님은 옳다라고 외치게 되는데 좀 이런 장면들은 선생님 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팡글로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라이프니츠의 어떤 복제본? 뭐 어쨌든 볼테르가 이제 캉디드를 통해서 이제 좀 안티하고자 했던 철학자가 라이프니츠인데 그 라이프니츠가 소설 속에서 팡글로스의 어떤 말을 통해서 이제 대변이 되는 거죠. 라이프니츠의 주장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근데 그게 너무 일관되게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을 향해서 최선의 세계이고 내가 심지어 교수형을 당하는 것도 이게 최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다 다른 이유를 덧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도그마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스꽝스럽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이 틈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우직하게 또 계속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집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뭐 신념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죠. 나중에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신념이나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것은 이 볼테르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또 반대의 어떤 대적자적인 인물이 한 명이 또 나옵니다. 그치. 마르틴이라는 맞아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회의론자죠. 저 염세주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실제로 조금 그 마르틴의 견해에 약간 또 지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이 칸디드가 엄청난 돈을 어떤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칸디드는 이제 순박하게 저 사람은 내가 많은 돈을 줬으니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제 마르틴 옆에서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돈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그 불행해진 모습을 보고 그쵸. 칸디드는 또 좌절을 하는 뭐 이런 약간의 어떤 그 예정조화설이나 최선의 세계의 반대로서 좀 나타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대적하는 이 대립이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스포일러긴 한데 마르틴이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또 비관주의적인 시각으로 소설에서 내내 이제 묘사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소설 말미에 가면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은 비관적이지만 행동은 어쨌든 실천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대목이 그렇게 좀 저한테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뭔가 이렇게 비관적이면 행동도 안 할 것 같은데 소설 말미에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게 볼테르는 어떤 마음으로 좀 그렇게 마르틴의 소설 말미에 묘사를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마르틴이 아니라 캉디드가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라고. 그것도 맞고 마르틴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네네.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좀 적어놨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마르틴도 견해를 바꾸긴 하는군요. 네, 오히려 이 그 캉디드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이름이 뭐죠? 카캄보. 카캄보. 네. 카캄보가 어떻게 보면은 소설에서는 내내 굉장히 캉디드를 실천적으로 도와주고, 현실적으로 그 파라과이 같은데 그 남미에 가가지고 그 현지 언어가 카캄보가 되니까 캉디드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리딩을 하는 거죠. 캉디드가 거기서 좀 혼란스러워할 때 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소설 말미에 가면은 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저주하면서 노동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볼테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한 면으로 정의될 수 없는 여러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자 했던 거 아닌가, 소설 말미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거는 팡글로스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카캄보는 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맞아요. 회의주의자인 마르틴은 오히려 조금 더 삶의 실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당대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이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당시에 그 마르틴 루터 같은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을 좀 대변하는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계관에서 어떤 그런 면죄부를 판단하는지 이런 내용도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한 회의주의에서 현실의 어떤 개혁을 이끄는 인물로서 좀 그렇게 마르틴이 표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카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이제 노예제에 대한 비판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노예제가 막 엄청 활발하진 않지만 네. 이제 여기서 남미에 갔을 때 그 노예제의 창상을 네. 발견하게 네, 되죠.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캉디드도 계속 노예인 카캄보를 그러네요. 계속 데리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좀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참 1700년대에 나온 책인데 맞아요. 1750년대 그 정도. 상당히 조금 현대적인 모습들도 엿보인다. 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현대적인 부분이랑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조금 이 당대랑 과거를 섞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되게 이제 중세에서 고대의 국가들이 다투는 걸로 나옵니다. 저 국가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그 영국과 뭐 프랑스의 전쟁을 이제 그렇게 빗대는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대상이 조금 현대에 가까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계몽적인 모습들이 이 캉디드라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좀 표현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떤 고루한 어떤 과거의 담론들을 답습하다가 서서히 시대의 참상들을 되게 진보적인 관점으로 딱 학습을 하면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어떤 그런 이 진보의 리더가 되어가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구시대적인 모습과 좀 현대적인 모습들을 좀 섞어서 그렇네요.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성장소설이라고 이제 읽힐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진짜 캉디드가 처음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확연하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캉디드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캉디드 자체가 이 볼테르라는 저자를 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뒤에 해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볼테르조차도 이 최선의 세계에 대한 이론을 지지하던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어떤 해군의 제독이 불합리하게 사형을 당하게 된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이런 대지진이 어떤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리스본 대지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기서 캉디드가 겪는 사건들과 유사한 것들을 이제 볼테르도 겪어온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자서전에 가까울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스스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하는 해겔의 정반합 이 정이 있고 반이 있을 때 그것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합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되게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테르가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맥락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이제 아는 게 이 소설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당시에는 여전히 종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종교가 또 권력이 상당했고 또 구교 카톨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당시 개신교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구교와 이제 신교의 이제 대립도 있었고 또 각각의 이제 종교들이 이제 또 남미라든지 이렇게 식민지를 이제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또 권력 투쟁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세계 정세와 이제 얽혀 있는 그런 시대적인 난맥 속에서 이제 볼테르가 이 책을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볼테르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도그마를 일단은 굉장히 안티했던 사람이라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또 이성 중심의 어떤 과학적 사고를 로크를 되게 좋아했대요. 존 로크라고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를 좋아했고 그런 어떤 입장도 많이 이제 대변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남미에 이제 갔을 때 좀 재밌는 게 엘도라도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남미 한 국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구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개한 나라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거는 굉장히 과학도 발전하고 거기는 종교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막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들이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이런 어떤 유토피아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볼테르가 어떻게 보면은 서구가 좀 미개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나름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관과 나름의 어떤 문명을
잘 발전시키고 있고, 그것들을 마냥 이제 까내릴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된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로까지, 이어졌던 거를 이 소설에서 좀 투영을 한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이미 그렇죠. 그때 맞아요. 예. 좀 네. 깨달았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실제로도 사실 유럽의 번성의 기저에는 그 이슬람의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어떤 그런 이슬람 학자들의 것들을 되게 가져와서 의학, 과학, 여러 가지 분야의 것들을 발달시켰고,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읽은 글에서는 이 어떤 이 서구의 어떤 이런 수학적인 발달조차도 사실 이슬람에서 맞아요. 온 것이 많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이슬람을 되게 이교도라고 부르면서 전쟁도 많이 벌이게 되고 좀 무시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이 되게 비슷하게 반영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현대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것이 여기서 마니교라는 종교가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마르티니 마니교. 그렇죠. 네. 사실 마니교가 저는 사실 마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마니교의 기반이 된 것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선과 악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것이 이제 요즘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은 이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거든요. 그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상당히 유명한데 그리고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데미안에서도 이 종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데미안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핵심은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믿는 아브락사스라는 신이 선과 악을 모두 갖고 있는 신이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둘 다, 한 신 안에 둘 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개신교나 이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한 신을 가정을 하죠. 그렇죠. 선하고 이제 완전한 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배경에서 예정조화설이나 최선의 세계의 어떤 완전한 반증이 되는 내용으로 어떤 과거의 이 신까지 끌어오면서 그만큼 이제 캉디드나 볼테르는 그게 좀 반발하고 싶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존 로크의 백지설을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백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의 사람이 이 사회를 겪어가면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 책이. 그 점이 바로 그 딱 백지설의 이론하고 좀 맞닿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고 어떤 것을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다른 견해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종교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 뭐 이것도 약간 개그 요소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그 독일 베스트팔렌의 툰더 텐트롱크 맞아요. 성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캉디드가 공주와 입맞춤을 했다는 죄로 바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런 계급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상당히 세속적이고 어떤 성적으로 방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좀 이런 기초적인 어떤 체계들을 어떤 인간은 모두 백지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 동일한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조금 반박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사람이 어떤 계급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평등하고 각자의 어떤 자기 빈석판으로 이제 태어나서 자기만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사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카캄보라든지 혹은 이제 판글로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퀴네공드 그렇죠. 그 아까 툰더 텐트로 그 백작의 이제 자녀인데 72대 손인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오빠인 또 남작이 있죠. 네. 근데 이 남작도 상당히 저는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일단은 되게 이런 72대 손, 이런 혈육이나 이런 어떤 자신의 지위를 되게 강조하고 족보를 되게 강조하죠. 그렇죠. 그 인물도 죽었다 살아났다를 좀 반복하는데 나중에 사실 캉디드로부터 생명까지 이제 구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퀴네공드와 그 캉디드의 어떤 결혼을 반대를 하죠. 결사 반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기반은 자기가 태어나고 겪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경직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카캄보도 그러면 내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경직성을 보이지만 이제 캉디드는 상당히 다양한 지위 변화를 겪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성에 소속되어 있다가
퇴출이 되면서 이제 낭인으로 살다가 엘도라도에서 또 막대한 돈을 가짐으로써 그렇죠. 또 이제 권력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모든 걸 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기저에는 사실 이 캉디드 자체가 유연한 인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애초에 캉디드가 이제 또 백치라는 뜻도 있고, 뭐 순진무관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상 같은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 이름에 조금 반영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예 뭐 처음부터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었던 거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쉽게 흡수하고 또 너무 순진무구하게 그걸 흡수해서 조금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캉디드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캉디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어쨌든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누가 관계 맺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캄보도 굉장히 좋은 어떤 롤모델이 되었던 거죠. 행동적이고 실천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캉디드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여준 하인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소설에서 중요하게 좀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노파 있잖아요. 퀸의 공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녀 역할을 한 노파가 한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노파분이 처음부터 하녀는 아니었고 원래 그분도 공주였잖아요. 그렇죠. 공주였는데 온갖 모진 순환을 이제 겪다 보니까 하녀의 위치까지 떨어졌는데 그분이 캉디드가 또 위험에 처했을 때 말을 빨리 가서 말 준비해가지고 대피해라고 이제 지시를 주는 게 이 노파예요. 그래서 이 노파도 어떻게 보면 카캄보랑 비슷하게 캉디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사실 이 소설에 저는 그 노파의 세계관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세상이 온통 비극으로 점철돼 있고 이 노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주에서 이제 하녀로까지 그 권력의 단계들을 막 떨어졌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것도 되게 많이 받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 자기 엉덩이 일부를 그 식인 그쵸 그런 어떤 현장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저는 그래서 이 노파가 이 여러 캐릭터 중에서 제일 좀 몰입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노파 자체가 이 볼테르가 되게 이상적으로 그렸던 인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미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었고 약간 현자의 느낌.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나중에 캉디드가 사실 그런 모습을 변모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노파는 생각을 못했는데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팡글로스와 이 마르틴의 어떤 대적의 맞아요. 사이에 또 카캄보라는 실용주의적인 부분이 결합이 돼 있어서 사실은 이 캉디드가 누구 하나만 겪었다면 되게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이 팡글로스에서 시작해서 카캄보를 거쳐 이 마르틴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네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처음엔 진짜 바보처럼 나오거든요. 맞아요. 막 그냥 이제 팡글로스님이 최고야. 계속 그거를 이제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엄청 현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실러 혹은 막 그런 과거에 막 호메로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되게 현학적이고 어려운 고전들을 막 언급을 하는 이 갭도 저는 약간 좀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그때 마르틴하고 토론을 하면서 좀 확실히 깊어지는 지점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캉디드가 마르틴 어떻게 보면 고용한 거죠. 그렇죠. 자기 여행의 어떤 동반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이제 비극이나 불운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공개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마르틴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선발돼가지고 같이 이제 길동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맞아요. 둘이 많은 어떤 철학적인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지적인 성장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맞아요. 그것도 노파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노파의 어떤 기구한 삶을 듣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이 최선의 세계라는 게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모집을 했던 거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계기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비슷하게 이 부처님의 일화도 저도 딱 그 떠오르네요. 생각이 떠올랐어요.
되게 좀 부유하고 부족할 거 없이 태어났지만 좀 왕궁에서 이 생활하시다가 바깥에서의 어떤 생로병사를 딱 접하게 되면서 저 보고 나서 생각이 깨어나게 되는 이런 어떤 모티브는 참 동서양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볼테르가 이미 중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볼테르가 썼던 어떤 책에서는 공자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동양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교, 지금 말씀하신 불교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긴 지금 기존의 종교에 반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진짜 문화에서 나오는 종교들을 또 각성을 열심히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가 이제 왕궁을 떠나서 그렇게, 참상이 펼쳐지는 그런, 외부 현실로 이제 갔던 거가 이 캉디디에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들. 충분히 타당한 부분인 것 같고, 참 얘기를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어지는 얘기는 또 2부에 이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